이거 하나가 남았는데 키워드에. 그렇죠. 통합적 관점이죠. 네. 통합적 관점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 관점이란 무엇일까? 통합적 관점이 이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관점이란 여러분 이제 지금껏 공부한 거 복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어요. 사회 현상을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에서 보는 거. 이거 뭐였죠? 이거 뭐였어요?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 이거 시간적 관점. 맞죠? 그 다음에 위치와 장소,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에서 보는 거. 이거 공간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여기서 보는 건요. 사회적 관점이죠. 예. 그 다음에 규범적 방향성, 가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여기 4가지 했죠. 예. 이것들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바로 통합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즉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 이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바로 통섭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줄기 통자고 이게 잡을 섭자예요. 줄기를 잡아서 같이 본다는 거죠. 같이. 왜 이렇게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 한동안 원자력 발전소 그 문제를 두고 막 이렇게 토의하고 그랬습니다. 전 국민의 이 토의단을 꾸려가지고 이 결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원전 문제, 원자력 문제. 이렇게 원자력이라고 하는 원자력 문제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볼 때 이거 원자력 공학과 있어. 공학자들만 모여서 보면 안 되겠죠. 공학자들만 모여서 보면 공학자들이 공부한 그 맥락에 따라서만 결론이 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누구도 봐야 될까요? 예, 경제학자들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또는 누구도 볼 수 있을까요? 어디도 볼 수 있을까? 예, 뭐 윤리학에서도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보는 게 통섭이고 여러 학문이 같이 보는 종합적인 관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적 관점이에요. 통합적 관점은 뭐 어렵지 않죠. 시간적, 공간적 또는 사회적, 뭐 윤리적 이 모든 차원에서 지금 이런 모습처럼 보는 게 이 통합적 관점인데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 통합적 관점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사회 현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원자력 문제라고 하면 공학자들이 모여서 그냥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복잡한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 예를 들어서 뭐 할 거냐면 이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회 현상이잖아요. 네. 이혼한다와 관련해서 제가 2가지 진술을 해볼게요.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번 약속해서 결혼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살아야지. 애들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진술이 있고요. 또 이 진술도 있어요. 2017년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다. 이거. 부부 2명 중에 반은 이혼한대. 이겁니다. 이 2가지 진술이 있어요. 자, 하나는 사실과 관련된 진술이고요. 하나는 가치와 관련된 진술입니다. 하나는 금방 맞추셨죠? 가치와 관련된 진술. 뭐예요? 이거죠.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누군가 제 가치면 제 가치예요. 다른 사람은 왜 참고 살아야 돼? 특히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 한다면서요. 자식 있다고 왜 참고 살아야 되는 건지. 참고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대요.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따라서 가치 문제는 어떠냐면 주관이 개입되어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개입되어 있어요. 가치는 주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어요.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혼은 바람직하다, 이건 맞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이 개입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정의예요. 가치의 정의. 그러면 얘는 2017년 이혼율은 50%다. 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럴 겁니다. 선생님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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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높아요? 선생님 여러분 저 사실이라고 했지 진실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은요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겁니다.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사실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거짓인 사실이죠. 예, 거짓인 사실입니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 일부러 거짓인 사실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사실하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사회현상, 원자력 발전소 문제, 이혼 문제, 막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갖가지 사실들, 참이고 거짓인 사실들, 또 갖가지 주관이 개입된 가치들이 막 섞여져 있습니다. 진짜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각, 어느 한 관점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들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 이거 사회 현상이네요. 그렇죠? 사회 현상. 고령화 현상 얼마나 복잡해요? 고령화 현상에 관련된 참과 거짓인 사실들이 막 돌아다니고 가치들은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은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라볼 때는 시간적으로도 보고 공간적으로도 보고 역사적으로도 보고 돼요? 예. 그리고 역사적이래. 윤리적으로도 보고 사회적으로도 보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 인구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상식선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바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이제 넘게 되면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인 거죠. 그러면 초고령사회가 되고요. 지금 예측으로는 2026년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측보다 더 빨랐어요. 예,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추이 보면 2000년에 바로 고령화 사회가 된 거죠. 2016년에 13.2% 됐고 2018년에 바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봤냐면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산하 제한 정책, 아들, 딸 뭐 하나만 낳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렇게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적 관점이잖아요. 과거로부터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하 제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시간적 관점이 두드러지게 있는 거죠. 다음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자료 안 읽어봐도 여러분 딱 보다시피 어때요? 이게 농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훨씬 더 많고요. 도시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도시, 농촌, 공간적 차이에 따라서 고령화 현상이, 고령 인구 비율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공간적 관점으로 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노년 부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학년이나 3학년 가서 사회문화 문제 풀면 이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말이 좀 나옵니다. 이 노년 부양비가 뭐냐면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어요? 네, 15세부터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까지가 노동 인구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하는 거죠. 이게 인구 부양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0.1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10명을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2040년이 되면 어떻대요? 58.2입니다.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100명이 바로 58명. 다시 말하면 1점 몇 명이 거의 2명이 1명씩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점점 이렇게 부양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부담도 정말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제도, 복지제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사회적 관점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의 변화. 1998년에 보면요. 부모 부양은 98년만 해도 가족이 한다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어때요? 점점점 줄어들어서 여기 보세요. 파란색.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 거죠.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은 가족만의 책임이라는 가치관 이 약화되고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사회 윤리적 가치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관점에서 본 거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예요. 오늘 한 내용들 여러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부터 이제 총 정리, 한 판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한 판으로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